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저희가 메가트렌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수했을 때 복구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고 나서 실적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면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툭 빠져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왜 빠졌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소하게 해주는 게 메가트렌드거든요. 아까도 잠깐 지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수로 보면은 한 2600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돌아보면은 저기 한 2100포인트대에서 올라온 거랑, 과거에 3000, 3300 레코드 하이 찍었을 때랑 그 중간 어디 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매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기업별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 이제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는 정말 싼 주식이 널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맞아요. 근데 막 3천 넘었을 때는 야, 싼 게 안 보인다, 살만한 게 안 보인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지금은 싼 주식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살 게 많이 안 보입니까? 싼 주식이 여전히 많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쏠림 현상 뭐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오르는 거가 많이 올랐고, 그 특정 업종의 시가총액이 많은 지수를 견인하다 보니까, 안 오른 것들도 여전히 많고요. 좀 시간지평을 넓혀서 말씀하셨던 이제 3,000대, 한 2021년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내가 이 주식을 샀다면 PER 몇 배에 샀을까? 근데 지금은 몇 배냐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약간 쉽게 얘기하면 퀄리티 주식을 사거든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경쟁 우위가 강력한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막 3배, 4배, 5배 이렇게 단자리로 낮은 주식은 거의 매매를 안 하고요. 보통은 저희가 좋아하는 주식들은 의미 있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3000시대 팬데믹 시절 이때는 보통 30배 이렇게들 많이 받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비슷한 업종들이 10배에서 15배 사이로 거래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성장성이 급격하게 격화되었냐?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경쟁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배에서 15배 정도 사이 되는 기업들을 여전히 많이 보고 있고요.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살 게 없겠다. 무조건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PER 30배였는데 10배 됐네? 얘 50배였는데 20배 받고 있네? 그러면 다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주식 살 게 꽤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5배에서 10배가 아니라 10배에서 15배. 그것도 과거에 한 30배까지 갔던 것들은 말 그대로 퀄리티 주식. 해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죠. 훌륭한 기업을 제값 주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2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샀다면 아찔해요. 그때도 그 회사가 좋은 회사들인 경우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 뭐 인터넷 기업들, 뭐 플랫폼 기업들, 뭐 지금도 좋은 회사, 그때도 좋은 회사, 훌륭한 경제 해자를 여전히 갖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말하자면 PER로 하면 3, 40배, 뭐 PER이 전혀 안 나오는 적자 기업도 많았고요. 근데도 주가는 10배씩, 20배씩 올랐다가 지금 보면 그런 주식들이 뭐 적게는 5분의 1 토막, 많게는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주식을 샀다면 그때는 계속 오르기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많이 흔들렸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공부를 근데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비싸기 때문에 이 높은 주가에서도 내가 사도 돼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만드는 게 일종의 리서치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안 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 PER 15배야? 근데 3년 후에 이익이 2배 늘어날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그럼 3년 후에 7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3년 동안 만약에 주가가 안 올랐다면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인 그런 매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전제가 이익 성장률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한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게 한 30% 성장하던 기업이 성장률이 한 10%대로 내려오면 네네. 또 이 밸류에이션이랑 또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박살이 나죠. 속된 말로. 네네. 그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파르게 그래서 막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보면은 시장에 막 각종 환호를 받습니다. 네네. 근데 괜히 내가 따라 붙었을 때부터 뭔가 그렇죠. 피카웃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히 편집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는 네. 되게 쉽게 얘기를 나누니까 이 시청자분들은 아니 근데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졌단 얘기야. 뭐 20%면 사면 된다는 얘기야. 뭐 어떻단 얘기야. 이렇게 이제 그쵸.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쵸. 좋은 주식은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네네네. 밸류에이션이. 네. 근데 예를 들면 30% 성장할 때 얘가 PER 30배였다고 해봐요. 네. 근데 10% 성장하면 10배가 됐어요. 네. 그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럼 얘도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그렇죠.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주가도 떨어졌지만. 그런데 그때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죠, 저희가. 그때 연구는 30배 살 때 연구와는 달라요. 30배는 예. 성장률 오케이. 더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나 이때 사도 돼? 하는 거를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산다면 네. 지금 얘가 10%로 떨어졌지만 성장률이 다시 20%, 25%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는 예. 사실 대단히 널려있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보면 옛날에 이미 퀄리티를 입증받은 주식인데 네. 한번 성장률이 꺾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꺾일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언택트가 경쟁, 예. 끝났다든지 경쟁자가 생겼다든지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네. 그게 일시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 PER 10배일 때 10% 성장하는 놈을 투자하는 게 30% 성장할 때 30배 투자하는 것과는 리스크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확률이 더 높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퀄리티 주식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네. 그것을 좀 제대로 발라내서 네. 다시 한번 또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네. 여러분들 좀 편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명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가 원래는 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주가가 몇 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저의 작업이었는데 네. 그 회사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안 좋아진 거는 인플레이션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돌이켜 보시면 2020년, 21년 인플레이션 얘기가 막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22년에 피크 치고 22년, 23년 가면서는 기억해 보시면 경동 나비엔 같은 회사 있잖아요. 네.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 뭐 우크라이나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안 좋았다가 예. 그게 풀리면서 예. 운반비도 싸지고 아. 원재료 값도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지나간 다음에 네.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니까 올라가네. 근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다가 해소되는 회사들이 대부분 있겠지만 네. 해소될 거라고 확신을 하려면 경동 나비엔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외국 수출할 때도 충분히 브랜드 가치를 가진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식을 네. 막 주가가 오를 때 사는 거하고 네.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아가지고 힘들 것 같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과거에 공부해본 바로는 얘네의 내재 가치, 얘네의 제품 개발력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인플레이션은 지나가는 거니까 다시 운반비가 떨어지면 이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구조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회사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회사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원재료가 올라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과거의 퀄리티를 이미 입증했던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극복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인플레 피해주 그 중에서 비용이 이제 통제되기 시작을 하고 가격도 인상을 했고 하면은 또 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런 예시로 네. 종목 이름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많이 그 김현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반도체 주식을 별로 이렇게 사지를 않는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보시는지는 또 이야기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좋게 봅니다. 네. 반도체 주식. 상반기도 많이 올라왔고. 네.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지수랑 비슷하게 네. 많이 상반기에 반등을 했고 조금 네. 쉬어가는 국면인데 네, 그렇죠. 여기에서부터의 그림은 그러면은 제가 반도체 주식의 전문가가 일단 아닌데요. 네. 반도체 주식을 투자를 옛날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전에 그 하도 많이 펀드 매니저 실패해가지고. 초창기에 네. 반도체 공부 누구보다 많이 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착각했죠. 그리고 지금의 김현준, 2023년 7월의 김현준은요. 네. 리서치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리서치보다는 리서치를 해도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투자 철학의 근간이에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원주율 같은 거 네. 또는 미분값 네.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하나 이 숫자 위에 점 찍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뭐 팩토리얼이라고 하나 뭐 9.9999 뭐 찍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찍으면 9.9999면 수학적으로는 10에 가깝다. 그러니까 10으로 하자라고 등호로 쓰긴 쓰는데 네. 실제로 10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주식을 내가 어떤 기업을 막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모두 다 알 수 있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이 아니면 어차피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업이 이런 여러 가지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요. 네. 모르는 영역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고 초연해져서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 또는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소외될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김현준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도 연구하고 태양광 주식도 연구하고 스마트폰 주식도 연구하고 했지만 네. 많은 실수를 했다는 얘기를 먼저 이제 드리고요. 네. 반도체 주식의 그러면은 근간이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네.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수요를 예측해서 생산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건설하는데 수년이 걸리고요. 수조, 수십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물론 세계의 석학들이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반도체 이만큼 쓰일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설비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리드 타임이라는 게 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이거는 공급 사이클의 비즈니스다. 그러면 지금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때냐 아니면 공급하기가 어려운 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이번에 뭐 6천억 흑자 났다고 그래요? 네, 네. 네, 너무너무 큰 숫자지만 마이너스 99% 정도 된대요. 네, 정말 미미한 거죠. 네, 보면 그러니까 돈을 거의 삼성전자에는. 못 번 거죠. 네. 하이닉스는 이제 적자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 이 회사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겠냐?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어떻게 공급을 많이 늘립니까? 회사의 곳간이 좀 차야 사람도 뽑고 이 본사도 넓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하기가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 네. 주가는 올랐으나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수요는 꾸준히 오를 거니까 반도체 가격이 점점 오르게 될 거고 이 비즈니스 모델은 반도체 가격과 연동하기 때문에 주가가 저는 아직도 반도체 가격 오를 여지가 충분히 남았고 그러니까 주가도 오를 여지가 충분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제가 담보하기가 어려운 업종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리서치를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더 퍼블릭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한 거. 그러려고 하고요. 네. 근데 또 반도체를 앞으로도 안 한다? 라고 얘기하진 아니죠. 않고요. 네네네. 최근에도 반도체 업종 검토했습니다. 반도체 주식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고요. 네. 근데 그 주식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투자하진 않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어느 분야에 성역은 없다라는 자세를 견지하려고 해요. 보통 그 한 10개 안팎 종목에 좀 집중 투자하시는 걸로 네.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네. 이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종목을 늘린다 해서 네.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또는 손실 위험이 축소되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재까지로는.
그래서 종목이 많이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10개라고 말씀드리는 건 국내 10개, 해외 10개 해서 20개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창업한 초창기, 그리고 제가 직업 펀드 매니저로 일했을 때는 국내 주식밖에 안 했던 때고, 네. 해외 주식을 2015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8, 9년 차 정도 돼 가는데, 그래서 20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더 줄일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저희 회사 상품 중에서 글로벌 펀드가 있거든요. 네. 국내 상품도 있고 해외 상품도 있고 합친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합친 게 가장 자랑스럽고 여기에 가장 힘을 쏟고 싶거든요. 그러면 합친 게 20개가 되는데 굳이 20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글로벌리 가장 좋은 거 일단 한 15개로 줄여보고 나중에 10개로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장기 목표는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국내 주식은 네. 정말 외국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아깝지 않은. 보통은 어깨를 견줄 수 그렇고요. 있는. 근데 그게 한 반반 나뉘어요. 국내 해외 주식은 거의 장기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말로 1군 주식들밖에 없어요. 메이저리그, 뭐 마이너리그, 뭐 그 KBO 뭐 이렇게 네네. 본다면 네. 1군 주식들밖에 안 합니다. 해외 주식은 1군 주식들로만 해도 그 메이저리그 톱스타들 네. 위주로. 그런 걸로만 해도 충분히 좋은 업종에 그렇죠. 이렇게 다변화돼서 꾸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비슷하죠. 예를 들면 AI가 잘 될 것 같아? 자율주행차가 잘 될 것 같아? 그건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나 사는 건 똑같은데 경제 구조나 규모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1군 주식으로 뭔가 표출해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절반 정도만 1군 주식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좀 안 좋다는 표현이 들어가 좀 그렇긴 한데 2군이라고 본다면 그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이 회사들이 어닝 모멘텀도 좀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업종에 속해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올 것 같고 하는 주식들을 트레이딩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걸 합친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 또는 뭐 국내 주식들도 해외에서 무조건 먹힐 수 있는 회사만 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일부 비중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담는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종목을 줄이는. 네, 웬만하면 이제 그런 거죠. 메이저리그 올스타로만 가보고 싶은. 그 항상 메가 트렌드 강조하시잖아요. 네. 메가 트렌드. 사실 뭐 메가 트렌드라는 게 뭐 반년 만에 바뀌는 거는 아닐 테니까. 네. 지금 유효한 것은 네. 어느 쪽으로 혹시 보세요? 올해 초에 뭐 AI 로봇 어마어마했고 여전히 뭐 AI 로봇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근데 그게 국내에 정말 대단한 관련주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고요. 국내에서는 갸우뚱. 국내 상장 주식 중에서는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외에서는 저희 AI 관련주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 주식을 예전에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네. 것 같은데 네.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업종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 보호자가 생각하는 이 인지하는 정도가 네. 예전에는 그냥 집 지키는 놈이었다가 그냥 애완용 귀엽다 하다가 이제는 가족과 진배 없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와도 막 연관이 돼가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용기기 회사들은 이게 리오프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세요. 미용기기는 국내요? 네, 국내. 네. 해외도 있지만 국내도. 네네. 국내 해외 모두 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들은 리오프닝이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는 예. 좀 실적의 기울기가 꺾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미용기기는 정말 이거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만 K푸드. K푸드가 이 K엔터의 길을 따라서 네. K엔터가 힘들게 그 도로를 닦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참 아주 최근에 본 인상 깊었던 인터넷 그림이 뭐가 있냐면 이 트와이스가 미국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박진영
락시하고 예. 이제 JYP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원더걸스를 네네네. 미국에만 안 돌렸어도 예. 얘네가 국내에서 엄청났을 것이다. 아.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게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일궈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힘들게 일궈낸 곳을 따라갈 만한 놈들은 뭘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K푸드도 하나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큰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그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신 거랑 오버랩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 피해, 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피해가 네네.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단가 또 많이 올렸었고, 그렇죠. 근데 또 뭐 역풍도 좀 맞았죠. 최근에 뭐 네. 대통령이나 막 정부가 나서서 네. 뭐 라면값까지도 이제 내려라 막 이렇게 그렇죠. 했었고, 그리고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특히 푸드도 아니 미국이나 해외 진출을 M&A도 하면서 가장 열심히 나섰던 회사는 주가가 막 엄청나게 작살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달라져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떤 기준으로 푸드를 좀 가려서 봐야 되나. 푸드는 어렵네요. 사실 국내에서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해외에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K푸드가 해외에 있어요? K푸드도 해외에 있어요. 예? 이게 약간 뭐 미국산 김치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지? 그 우리나라 음식을 외국에 파는 회사가 네.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네.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되게 어려워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하냐 그런 건 아니고 K푸드가 큰 트렌드일 것 같으니까 고민은 해보고 있는데 저희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받다가 예. 좀 해소되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해소된 건 이미 한풀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건 거의 작년 얘기예요. 네. 그 음식료주가 상대적으로 방어를 한 건. 음. 근데 주가가 오른 건 아니었죠. 장이 막 작년에 많이 떨어질 때 알겠습니다. 좀 덜 떨어졌던 것 뿐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사이클로 보면 네. 음식료가 사실 후행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K푸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사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삼양식품 같은 주식은요. 네.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네. 이 해외 불닭볶음면 가격은 내리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뭐 후행한다라고 하기에는 워낙 해외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K푸드에 공감을 하고 그게 불닭볶음면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몇 가지를 회피해 나가는 거죠. 정부의 가격 인하에서도 한풀 벗겨나 있고요. 경기 사이클에서도 이건 좀 괜찮겠다 할 수도 있으면서 정말 K푸드 중에 대표 아이템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메가 트렌드로 보시는. 네. 그게 꺾이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어떤 아이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메가 트렌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실수했을 때 복구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기업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네. 실적이 잘 나올 거를 투자하고 싶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장의 당위성이 없거나 그 성장의 폭이 짧다면 네. 사실은 내가 투자한 이후에 언젠가 갑자기 한번 실적이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럼 예. 주가가 훅 빠져요. 일반적으로는. 그 네. 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은. 네. 그럼 내가 그때부터 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사고 나서 실적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면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툭 빠져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왜 빠졌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주가는 떨어졌지만 만약에 다음 분기에 실적이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소하게 해주는 게 메가 트렌드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K푸드가 메가 트렌드가 맞다면 미래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더 먹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흔들리는 거는 기존에 먹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다른 아이템으로 바꿨다 치자. 하지만 안 먹던 나라 사람들도 먹어주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메가 트렌드를 찾는 이유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큰 손실을 안 보고 중간에 손절매 안 하고
나중에 수익을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조금 비싸게 사도 기다리면 만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이 나오니까. 네. 아하.